어제는 10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중기물 입찰과는 달리 강한 수요의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도가 컸기 때문에 결과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결과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일시적인 변동성은 줄 수 있지만 국채의 흐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중기물의 경우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장기물의 경우에는 수요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물은 가끔 단기물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단기물은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달러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채라고 볼 수 있는 건 노트와 본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기물은 은행 물량 자체도 좀 시장의 컨센 대비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죠. 따라서 중기물 입찰에 있어서는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 장기물이 지금 4.4%대 수익률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기관들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제 있었던 10년물 6월 입찰은 390억 달러 규모였고 결론적으로 강한 수요의 모습을 보였고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구분해서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수요가 좋다고 해서 금리가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제가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입찰 결과를 보실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낙찰 금리입니다. 어제는 4.438%로 결정이 됐고요. 미국 국채의 입찰 방식은 더치 방식이라고 최고가를 써내고 점점 가격이 내려가죠.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가 최종 결정 금리가 되는데 이게 모든 입찰 참여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입찰 전후의 낙찰 금리와 시장 금리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게 입찰이 강한 수요였는지 약한 수요였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시장 금리 말고 WI라는 거래 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재무부가 입찰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입찰을 단행하기 전까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WI 거래 금리와의 차이 정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번 입찰 결과가 수요가 좋았냐 약했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WI 거래 금리와의 차이를 비교해야 된다. 이번에는 2.1bp 트레이드 스루가 났죠. 그러니까 강한 수요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딱 이해도가 쉽게 입찰 수요는 빨간색이고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중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1% 가져갔죠. 프라이머리 딜러는 남은 물량을 모두 떠안아가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이 낮으면 입찰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입찰 수요는 88%로 지금의 위치가 추이 보시게 되면 작년 8월 수준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입찰 수요가 좋으면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이 적어지겠죠. 따라서 응찰률만 보고 입찰의 결과를 논하기보다는 실제 입찰자들의 비중을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응찰률 보시면 6개월 평균이 2.5인데 이번에 2.67이 나왔죠. 응찰률도 상당히 좋았고 다만 응찰률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가격을 낮게 써내면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막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작년 8월 9.5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번에는 11% 나왔고요. 6개월 평균이 16% 정도가 됩니다. 평균보다 낮게 가져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직접 입찰자와 간접 입찰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프라이머리 딜러를 제외한 직접 응찰하는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등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직접 입찰자 비중이 높아지면 실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봅니다만 지금은 더 떨어졌잖아요. 평균보다도 낮지만 왜 좋게 보냐면 간접 입찰자는 해외 중앙은행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접 입찰자 비중이 74.6으로 6개월 평균 67보다도 월등히 압도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직접 입찰자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단순히 직접 입찰자가 떨어져서 수요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실제 써낸 가격 자체가 간접 입찰자들의 비중이 더 높게 결정이 되면서
또 많은 비중으로 가져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입찰 참여자들은 굵직한 대부분 롤오버 물량이 많겠죠. 따라서 입찰 결과만을 갖고 장기채 금리에 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결국 장기채 금리는 큰 트렌드로는 경기와 물가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작은 소소한 변동성 구간으로 이런 입찰 결과라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찰 결과를 말씀드릴 때 예전에 10년물 입찰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수요가 없다, 입찰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뭐 보여드리기도 하고 안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강한 수요, 금리 하락의 모습을 나왔지만 보세요. 이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입찰 결과는 강한 수요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따라서 입찰 결과는 중장기적인 시장 금리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전미 자영업 연맹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5월달 보시면 90.5를 기록을 했고 바닥에서 소폭 반등한 위치입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 침체 레벨에 위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01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0년 장기 평균이 98이거든요. 여기서 29개월 연속해서 평균 이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고 뭔가 경기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단순히 지난달 대비 소폭 반등했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구간에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전달 대비 소기업 낙관 지수가 소폭 반등했던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이 직전 달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마이너스 30으로 기록이 됐는데 직전 달이 마이너스 37이었으니까 더 나빴다가 나쁨의 정도가 조금 덜해졌다, 이 얘기죠. 이렇게 가장 낮았을 때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고점에 달했을 때고요.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여기서 이제 계속 반등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집계 이후에 이렇게 비즈니스 상황을 나쁘게 본 사례가 없을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심지어 08년 금융위기라든지 뭐 IT 버블, 셧다운이 되었던 팬데믹 기간보다도 뭐 경기 업황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달 대비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이런 전망에 대한 데이터 말고 실제 매출 실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5월달 마이너스 13을 기록했고 직전달 마이너스 12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을 제외하면 이렇게 매출 실적이 저조했던 적은 없을 정도입니다. 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셧다운과 비슷할 정도의 매출 악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뿐만 아니라 실적 어닝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수익지수가 떨어져 있습니다. 5월달 마이너스 30을 기록했고 직전달보다도 더 하락했습니다. 수익이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달 마이너스 7을 기록했고 추이 보시게 되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게다가 절대 재고 수준 레벨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기 전망에 있어서 기업들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재고 보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라면 재고 구축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월달 소기업 낙관 지수가 소폭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실적이라든지 재고, 매출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부진했고 그나마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더불어서 5월 보고서에서는 고용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난달 대비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NFIB의 구인 건수는 졸트의 구인 건수와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보시면 10명 이하, 연매출 $50만 이하 기업을 선정하긴 하지만
뭐 이게 1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더라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봤을 때 57%에 해당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있죠. 따라서 NFIB의 소기업 구인 건수가 줄게 되면 졸트라든지 전반적인 고용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달은 직전 달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파란색 보면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물론 크게 보게 되면 고용은 추세 하락 중에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게 이번 달 42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변동성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이렇게 올라온 시점에서 다음 달 데이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미국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은 이유를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IB의 구인 건수가 이렇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채용 계획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습니다. 급격히 후퇴를 하다가 단기 반등 구간에 위치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쭉 떨어지다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오른 것이죠. 채용 계획은 향후 3개월 안에 채용을 늘리겠다라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게 5월달 15%포인트로 기록이 됐는데 작년이 16%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 4월달 12%포인트까지 낮아졌다가 일정 부분 반등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뭐 이렇게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채용 확대 계획의 추세는 빠르게 약해지는 가운데 단기 반등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이런 큰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는 임금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소기업의 구인 건수와 채용 계획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장기 트렌드는 계속해서 약세로 흐르는 가운데 단기적인 반등의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데이터의 변동성으로 해석을 해야 될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이유로는 임금 상승률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보상계획 데이터에 있습니다. 이번 5월달 보상계획 데이터는 18%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향후 3개월 동안 보상계획을 인상하겠다라는 응답이 직전 달에 비해 더 낮아진 것입니다. 이 파란색 차트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죠. 1월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언급을 드린 코멘트가 임금 상승률이 보상계획 반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임금 상승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월, 3월, 4월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재차 떨어졌고 5월 달에는 오히려 전저점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작년 7월이 21%였는데 이번 5월이 18%니까 더 떨어졌죠. 추세가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게다가 직전 고점이 작년 11월 30% 이 위치인데 지금이 마이너스 12%포인트나 낮은 레벨이죠. 따라서 향후 임금 상승 압박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를 단순화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런 흐름이죠. 결국에는 1월달 높아져서 임금 상승 압박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2월부터 4월 오히려 더 떨어졌고 이번 달에는 전저점보다 더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차트긴 한데 보상계획 데이터와 ECI 고용비용지수죠. 결국 임금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행해서 보여주는 게 NFIB의 보상계획 데이터입니다. 이걸 3개월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 5월달 20으로 기록이 됐고 직전 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금 상승률의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번 구인 건수와 채용 계획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동성의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CPI 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비중입니다.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5월달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이 26%였는데 소폭 상승을 한 것이죠. 다만 작년 4월달 21%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다시 반등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단기 고점이 33%였고 여기서는 5%포인트 정도 좀 하락을 한 것이고 중간 정도 위치를 했다라고 봐야 된 겁니다.
따라서 직전달 대비 이번 5월달 수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물가 상승 압력 정도가 다시 재차 강해졌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추이 보시면 저점, 고점, 그리고 중간 정도 지금 5월달 집계가 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물가에 있어서는 좀 애매하다, 뭐 그런 방향성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큰 추이는 높았다가 떨어졌고 반등했고 재차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더 떨어질지, 뭐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모습이고요. 다만 물가의 흐름도 이런 차트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뭐 임금 상승률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 고용비용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선행지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살펴보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듯 CPI도 지금 방향성을 딱히 잡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달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달 대비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위치가 여기고, 아직도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의 이런 간극이 벌어져 있습니다. 100이라는 기준선을 기점으로 100을 상회하고 하회하고의 차이가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과거 사례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벌어졌을 때 결국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간극을 좁혔던 게 과거 사례이고요.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최근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심리 지수가 미시건대를 포함해서 좀 둔화되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NFIB 데이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을 좀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죠. 늘 엄살이다, 뭐 매번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로 NFIB 관련해서도 UBS에서 22년도 뭐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NFIB 조사 결과는 공화당 쪽에 유리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뭐 어느 정도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바이든 들어서면서부터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심리라든지 전망, 뭐 기대, 뭐 이런 정서적인 소프트 데이터를 많이 조사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NFIB를 보실 때 이런 하드 데이터, 숫자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하드 데이터만 따로 정리를 했고, 구인 건수가 있겠죠. 경기를 좋게 본다면 아무래도 고용을 늘려야 되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 추이 자체가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로 인한 경기 재개 후 빠르게 재차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2달 정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일부 반등의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지금의 위치는 2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추이 자체가 뚜렷하게 구인 건수가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위치죠. 재고 모습 보시면 더 확연합니다.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팬데믹 이전보다 레벨 다운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5월달 마이너스 7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 달보다도 소폭 감소한 부분이고, 지금의 위치가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실적이죠. 어닝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도 낮고, 특이점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가 빠르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닝을 보시게 되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이 말은 높은 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현재는 이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5월달 마이너스 30, 직전 달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실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늘 어렵다, 엄살이다, 뭐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겠죠. 더불어서 캐펙스 지출 보시면 특별한 방향성 없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간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생각보다 하드 데이터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 자체가 구인 건수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고 캐펙스 지출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감소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 상당히 중요하죠.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캐펙스 지출이라든지 지금 AI처럼 투자를 확대하겠죠. 다만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경기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서 캐펙스 지출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영세한 비즈니스 특성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고정자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5월달 58로 직전 달과 큰 변화가 없고요. 따라서 캐펙스 지출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취약한 비즈니스 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자본 조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금리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단의 보라색 보시면 저점 이후 빠르게 늘었고요. 특히 이제 빨간색 물가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긴 했지만 가장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NFI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봤고요. 10년물 입찰 결과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